조선 제16대 왕 인조는 평생을 거대한 공포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기에 언제든 누군가 자신을 몰아낼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컸고,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에서 겪은 치욕은 그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실세들과 깊은 친분을 쌓았고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세자는 인조에게는 세자가 아들이기에 앞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부자관계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 인물이 바로 인조가 가장 총애했던 후궁, 귀인 조씨였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왕의 침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밀한 말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세자가 단순히 청나라에 머물다 온 것이 아니라 청나라 황제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식의 이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씨는 인조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이미 조선의 많은 대신이 세자 쪽으로 마음을 돌려주를 서기 시작했다는 감언이설로 왕의 고립감을 부추긴 것이죠. 여기에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에 대한 모함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씨는 강씨가 이미 스스로를 왕비인 양 처신하며 시아버지인 인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 매일 반복되는 이 비수 같은 말들은 결국 인조의 눈과 귀를 가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핏줄이 아닌 정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의심의 끝은 소현세자의 의문이 죽음과 강빈의 사약이라는 참혹한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인조가 귀인 조씨의 말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믿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선 심리적 고립과 병적인 의존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심각한 화병과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그는 늘 몸이 아팠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 조씨는 단순히 후궁의 역할을 넘어 인조의 가장 가까운 간병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왕이 아플 때 곁에서 약을 다리고 밤새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드는 과정에서 인조는 조씨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왕에게 조씨의 목소리는 곧 유일한 위로이자 안식처가 되었고, 이러한 심리적 의존은 곧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귀인 조씨는 인조의 가장 큰 약점인 권력에 대한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인조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함께 두려워해주는 척하며 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신들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기미가 보이면 조씨는 이를 먼저 포착해 알려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전하를 위하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한 것이죠. 인조 입장에서는 모든 신하와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신을 비웃거나 몰아내려 한다고 의심하던 차에 오직 조씨만이 내 편에 서서 위험을 미리 경고해 준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조씨는 인조의 의심병을 먹이 삼아 자신의 신뢰를 키워나갔습니다. 인조가 조씨를 맹신하게 된 결정적인 물리적 이유는 조씨가 왕의 주변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자신의 신복들을 궁궐 곳곳에 배치하여 인조에게 전달되는 모든 소식을 먼저 검열했습니다. 세자나 충신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상소나 전갈은 조씨의 손에서 왜곡되어 전달되었고 오직 조씨가 편집한 세상만이 인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입막에 갇힌 인조는 조씨가 보여주는 왜곡된 진실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의지하게 된 왕은 결국 그 사람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된 셈입니다. 인조는
평생을 반정에 주역들인 대신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 씨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예법과 도리를 따지며 인조를 가르치려 들었지만 조 씨는 인조가 하고 싶은 비정한 결정들을 왕권 강화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해주며 그의 자존감을 채워주었습니다. 결국 인조에게 조 씨는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이 깨지는 순간 자신의 정당성도 무너진다고 믿었기에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소현세자의 손에는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신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혜의 산물들은 귀인 조 씨의 치밀한 이간질을 통해 아버지를 위협하는 저주의 도구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가 8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며 꿈꿨던 것은 단순히 진귀한 물건을 구경시켜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강한 나라의 시스템을 조선이라는 토양에 실제로 이식하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도들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성리학적 명분에만 매몰되어 있던 조선의 조정에서 세자가 보여준 4가지 행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국가 개조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였던 조선에서 날짜와 시간은 왕의 권위이자 백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독일인 신부 아담샤를 통해 서양식 역법인 시헐력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조선에 도입하려 했습니다. 기존의 달력보다 훨씬 정밀하게 일식과 월식, 절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역법을 통해 농사 시기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려 했습니다. 이는 왕이 하늘의 뜻을 더 정확히 파악하여 백성을 보살핀다는 애민 행정의 현대화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세자가 죽은 뒤에도 이 열망은 이어져 훗날 효종 때에 이르러 시헐력이 채택되는 결실을 봅니다. 세자는 또한 심양에 머무는 동안 조선인 포로들을 구제하기 위해 직접 농장을 경영하고 국제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선비는 돈을 멀리해야 한다는 당시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청나라의 무리한 상남 요구에 굴복하는 대신 세자는 직접 황무지를 개간해 군량을 확보하고 남는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필요한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명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국제무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강의 모델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세자는 아담샬 신부로부터 받은 성상, 천주교 서적, 그리고 각종 과학기구들을 조선 궁궐로 들여와 지식인들에게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수학, 기하학, 천문학 지식을 통해 조선의 학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며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앞선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명나라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조선 지도층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려 했던 인식의 대전한 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현세자는 귀국할 때 서양의 신부들과 기술자들을 함께 데려가 조선의 기술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담샬 신부에게 함께 조선으로 가자고 진지하게 권유했습니다. 비록 신부가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세자는 서구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영입해 화포 제작이나 천문 관측 기술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폐쇄적인 국가 운영에서 벗어나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여 국가의 체력을 키우려는 개방형 국가 전략을 꿈꿨던 것입니다. 인조가 보기에 세자의 이런 실천적인 시도들은 아버지가 세운 나라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읽혔습니다. 경제활동은 왕실의 채통을 깎는 행위로 보였고 서양 문물은 근본 없는 오랑캐의 기술로 치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자가 보여준 당당한 경영 능력과 외교적 수완은 인조 자신의 무능함과 대비되어 나보다 훨씬 유능한 아들이 조만간 나를 밀어낼 것이라는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시도했던 변화들은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약이었으나 트라우마와 의심에 갇힌 인조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오해가 결국 소현세자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근대화라는 거대한 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인조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피해의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가져온 망원경이 단순히 멀리 보는 도구가 아니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찬탈의 기회를 엿보려는 불온한 물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평등을 강조하는 천주교 서적들을 두고는 성리학적 질서를 파괴하고 왕실의 조상을 부정하는 사악한 술법이라며 인조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결국 인조에게 이 문물들은 아들의 진심이 아닌 자신을 몰아내려는 불효와 배신의 상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인조에게 청나라는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과 인조에게 청나라는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예의도 모르는 짐승 같은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반면 명나라는 자신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부모의 나라였지요. 인조는 바로 이 부모의 나라를 배신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1637년 추운 겨울,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지금의 서울 잠실 근처인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섰습니다. 왕의 화려한 옷을 벗고 신하의 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맨바닥에 엎드려 청나라 황제를 향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305고두례를 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머리를 찢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했기에 인조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멸시하던 대상 앞에서 겪은 이 굴욕은 인조라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그 차가운 바닥에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조는 극심한 화병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을 외부를 향한 지독한 증오로 바꾸어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오의 대상은 당연히 청나라였지만 8년 만에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가 청나라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인조에게 그 말은 합리적인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잔인한 공격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놈들에게 어떤 수치를 당했는데 내 아들이라는 놈이 감히 그들을 찬양하느냐는 식에 뒤틀린 피해의식이 조씨의 이간질과 만나 폭발한 것입니다. 결국 인조에게 청나라는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지독한 열등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깊은 상처가 눈을 가렸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오직 조씨가 보여주는 왜곡된 배신의 그림자만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현실적인 외교를 통해 청나라의 실세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조씨는 이 점을 가장 치명적인 이간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청나라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이미 조선의 차기 왕으로 내점되었다는 헛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인조는 자신이 삼전도에서 겪은 수치심을 아들이 청나라의 힘을 빌려 재현하려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원수와 손을 잡고 아버지를 밀어내려 한다는 조씨의 반복적인 주장은 인조로 하여금 소현세자를 핏줄이 아닌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치적 라이벌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에서 농사와 무역을 진두지휘하며 조선인 포로들을 구제하는 등 놀라운 경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유교적 여성관에 갇혀있던 인조에게 강씨의 당당함은 왕실의 기강을 흔드는 오만함으로 비춰졌습니다. 귀인 조씨는 강씨가 이미 스스로를 국모라 여기며 인조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식의 보고를 매일같이 올렸습니다. 특히 강빈이 청나라 관리들과 당당히 마주하는 모습은 조씨에 의해 외세와 결탁한 불순한 태도로 왜곡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세뇌는
훗날 인조가 며느리인 강빈에게 사약을 내릴 때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심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귀인 조 씨가 인조 주변의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조 씨는 자신의 수하들을 배치하여 세자에 대해 우호적인 말을 전하는 신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인조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채 조 씨가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고 세자가 올리는 진심 어린 상소문은 조 씨의 손에서 가식적인 변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처럼 단단하게 닫혀버린 소통의 문 뒤에서 소현세자를 향한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극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질 생활 8년 만에 돌아와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단 2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귀인 조 씨의 치밀한 이간질과 인조의 깊은 불신은 결국 아들을 향한 독살이라는 참혹한 의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45년 4월 소현세자는 가벼운 학질 증세로 침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침을 맞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세자는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당시 세자를 진료했던 어의 이형익은 귀인 조 씨가 자신의 집으로 자주 불러들였던 인물로 의료계에서는 실력이 형편없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의원으로서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조 씨의 친정집을 드나들며 그녀의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이 인연을 이용해 이형익을 궁궐로 들여보냈고 인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했습니다. 세자가 학질 증세를 보였을 때 침을 놓아 사흘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형익입니다. 세자가 죽은 뒤 시신의 상태가 독살을 의심케 할 만큼 참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이형익을 처벌하기는커녕 끝까지 감싸고 돌았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자의 시신은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처럼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얼굴의 7구멍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헝겊으로 닦아내야 할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병사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기는커녕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검시를 거부하고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거나 최소한 그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귀인 조 씨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세자의 빈이었던 강 씨와 그 자녀들까지 궁궐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조 씨는 강빈이 전하를 저주하여 죽이려 한다는 모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며느리 강빈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수법은 조 씨의 이간질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 묻은 고기 사건입니다. 조 씨는 인조의 수라상에 독이 든 음식이 올라왔다며 소란을 피웠고 그 배후로 강빈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강빈은 남편을 잃고 자신의 거처에 갇혀 지내던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왕의 음식을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강빈이 나를 저주한다는 조 씨의 말만 믿고 조 씨의 말에 따라 강빈을 자신의 거처에 가두고 굶기다시피 했으며 결국 그녀를 폐위시켜 궁 밖으로 내쫓은 뒤 사약을 내립니다. 당당하고 유능했던 여장부 강빈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한 가문이 권력과 시기심 앞에 산산조각이 난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와 조 씨의 잔혹함은 소현세자의 세 아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당시 원손을 비롯한 어린 손자들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사약을 받은 가련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조 씨의 이간질은
세자 내외를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손자들이 살아있으면 훗날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공포를 인조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 아이들이 훗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불씨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손자들을 척박한 제주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아이들은 풍토병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았고 그중 2명은 끝내 살아서 육지를 밟지 못했습니다. 풀을 벨 때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난다는 비정한 논리는 조씨가 인조의 귀에 대고 속삭인 가장 잔인한 주문이었습니다. 평소 자애로운 할아버지일 수 있었던 인조가 10살도 안 된 손자들을 유배 보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조씨가 만든 의심의 감옥에 갇혀 제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들은 후궁의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적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인조실록은 귀인 조씨를 향해 유독 엄중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실록에는 조씨가 밤낮으로 왕의 곁에서 세자 내외를 헐뜯었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 그녀의 말이 왕의 정책과 판단을 뒤흔들 만큼 집요하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정사가 공인한 셈입니다. 특히 세자가 죽은 직후 조씨와 가깝던 자들이 대거 등용되고 세자 편에 섰던 이들이 숙청되는 과정은 그녀의 이간질이 단순한 질투가 아닌 치밀한 권력 설계였음을 방증합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왕좌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를 지켜준 것은 충직한 신하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닌 귀인 조씨의 간사한 혀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력은 인조의 죽음과 함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강빈이 사약을 받은 뒤 인조의 말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병마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죽인 핏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심각한 환청과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인조의 마지막 모습은 왕으로서의 위엄보다는 의심과 공포에 짓눌린 노인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1649년 인조는 승하하기 직전까지도 귀인 조씨를 곁에 두었지만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였고 아버지가 죽자 그 자리는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이 이어받게 됩니다. 인조의 죽음은 귀인 조씨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튼튼한 성벽이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인조가 세상을 떠나고 효종이 즉위하자 궁궐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조씨의 악행을 지켜보며 숨죽였던 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조씨가 자신의 딸인 효명옹주와 함께 왕실을 저주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씨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궁궐 곳곳에 흉물을 묻고 효종과 왕비를 저주하는 술법을 부렸다는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 그녀가 며느리 강빈에게 씌웠던 누명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남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저주라는 칼날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결국 1651년 귀인 조씨는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자녀들 또한 유배를 가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조씨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완벽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조씨의 몰락 이후 역사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세자빈 강씨는 훗날 민회빈으로 복권되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또한 제주도로 유배 가서 2형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던 소현세자의 막내 아들 경안군은 효종의 배려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모진 세월을 보냈지만 세자의 마지막 핏줄이 살아남아 대를 이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보여주는 최소한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소현세자의 꿈은 이미 꺾인 뒤였고
조선은 다시 보수적인 성리학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인조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악한 왕으로 보기보다 심리적 상처가 국가적 재앙으로 번진 비극적인 지도자로 분석합니다. 그는 반정으로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이 약했고 병자호란의 패배로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행위를 정치적 생존을 위한 비정한 선택이라 평가합니다. 당시 청나라는 인조를 대신해 세자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내비쳤는데 인조에게 아들은 사랑하는 혈육이기에 앞서 자신의 자리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소현세자에 대한 현대의 평가는 매우 높으면서도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조선 최초의 근대인 혹은 준비된 개혁 군주로 평가합니다. 그는 인질 생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청나라의 실용적인 문물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만약 그가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근대화가 200년은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가설은 현대 역사학계의 단골 소재입니다. 그는 성리학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있던 조선에 실용이라는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려 했던 인물이었으나 그 혁신적인 생각이 도리어 아버지와의 갈등을 키우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이 현대 역사가들이 꼽는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귀인 조씨에 대해서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권력을 설계한 인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녀는 인조가 가진 청나라에 대한 혐오와 왕위에 대한 불안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조씨가 인조의 눈과 귀를 가린 방식을 현대의 가스라이팅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녀는 인조에게 정보를 독점하여 전달함으로써 왕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군주 개인의 인격적 결함이 권력 주변의 간사한 인물과 결합했을 때 한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반면교사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조와 소현세자, 그리고 귀인 조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핏줄을 외면했던 아버지 인조, 새로운 세상을 꿈꿨으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저물어간 소현세자, 그리고 찰나의 권력을 위해 독을 품었던 귀인 조씨. 수백 년 전의 이 비극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실을 보는 밝은 눈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